최근에 같은 평형 기준으로 올해 1월 달에 신고가가 3억 8,500만 원. 그러니까 총 한 2억 7,200 정도가 하락한 한 41% 정도.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게 절대적인 기준 될 수 없지만 상징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불패 신화가 깨졌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여지는 거고, 뭐 언론부터 해가지고 각종 그 옛날 정부 때리기 해서 이렇게 총 동원해가지고 눈 가리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지금은 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금리 20%밖에 안 될 것이고요. 특히 그 주목할 만한 정책 중에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세금 정책이 눈에 띕니다. 맞아요. 지금 증여치드세가 3.5%니까 실제로 부담은 거의 2배, 3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들한테는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 중소민층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도를 절세를 위해서. 부자들한테 있는 것은 종부세 같은 거죠. 종부세는 과감히 떨쳐줬잖아요, 이번에. 23년 말쯤 되면 그래도 상당 부분 좀 회복세로 와서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에는 반대를 하고요. 웅천, 포레나 어떤 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일전에 21년 9월에 아마 촬영분에도 있을 거예요. 그 웅천 포레나 34평 기준으로 최고가를 그때 갱신을 했죠. 6억 5,700이라는 그때 실거래를 하고 지금 최근에 같은 평형 기준으로 올해 1월 달에 신고가가 3억 8,500만 원. 그러니까 총 한 2억 7,200 정도가 하락한 한 41% 정도 금액이 빠졌어요. 물론 아파트가 뭐 동별로 그다음에 뭐 층별로 가격이 다르다라는 거는 모두 아실 거고, 하지만은 이제 최고가 최저가를 이제 비교하기에는 너무 이제 극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배제하고서라도 전반적으로 여수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근 2년 사이에 한 30에서 40% 정도는 하락한 추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게 절대적인 기준 될 수 없지만 상징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불패 신화가 깨졌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여지는 거고, 또 다소 그때 당시에 그 어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분양가의 어떤 그런 좀 정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거의 3억 원의 어떤 갭 차이는 좋지 못한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우리 순천의 경우에도 그 5만여 물가 살고 있는 신대지구에서도 지금 10차까지도 뭐 분양을 했었지만 최근에 그 들은 거 보면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가격이 더 빠지고 있고 지금도 아주 천천히지만은 계속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전월세 가격, 매매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원인이 정말 금리 인상, 이게 절대적일까요, 교수님? 지금 이제 뭐 국가도 우리 지금 정부도 지금 뭐 그걸 잡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또 뭐 물가라든지 또 고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인건비, 그다음에 뭐 건축자재 상승, 그다음에 뭐 전쟁, 그다음에 증시의 폭락,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적인 기준은 이걸 능가할 수 없다. 바로 금리의 비정상적인 인상률.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시장이 미처 대비하고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거의 제로금리대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3.25%죠. 이건 뭐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 부동산 지금 현황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올해 1월 3일 날 또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 대책이 일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요거를 해제 또는 뭐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말은 즉 이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이 과연 실패한 정책이냐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 또한 갖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뭐 춤을 추거든요. 이게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또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문제는 기준에 대한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이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정책이 실패냐 성공이라는 기준은 뭘 볼 것이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네.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상승하면요? 그때 소위 말하면 않을까요? 투자자들이 좀 돈을 벌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좋지만 그럼.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사람한테는 어렵잖아요. 또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 이건 또 안정의 실패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본인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고 내세운 정책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니 이걸 좀 잡겠다라고 하고 내세운 정책이었는데 반대로 가격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발표한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매수 심리, 신규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발표한 정책인 것 같은데 네. 과연 이번 정책도 정부의 바램대로 과연 매수 심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지 이게 사실 의문이라는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실용성이 있을지 일단은 그 정책에 발표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제가 좀 평가를 좀 해본다면 네네네.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신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가장 처음 하게 됐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정부의 실패와 성공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이클이 4년, 5년 단위로 그렇죠. 이전 정부의 것이 그 영향이 그 다음 정부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 정책이 된 게 아니고 그 전 것에 대해서 이 평가에 따라서 그게 대응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단계 늦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떨어진 가격을 올리고 높아진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시장이 누가 보더라도 안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사이클 곡선에 따라서 약간의 좀 거래 심리가 오르기도 하고 또 날씨가 추워 좀 떨어지듯이 이게 좀 안정성이 있고 정부는 최소한의 어떤 규제만 가지고 플러스 알파적인 일명 서브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떤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 어떤 건 성공했다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롭고 똑똑한 눈을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이 정책이 눈 가리고 앙옹이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해가지고 나는 나대로 우리 시장대로 어떤 것을 개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뭐 언론부터 해가지고 각종 그 옛날 정부 때리기 해서 이렇게 총 동원해가지고 네네. 눈 가리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 정책적인 효과는 20%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미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금을 풀고 이것만 가지고는 잡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어요. 오로지 지금은 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20%밖에 안 될 것이고요. 네네. 특히 그 주목할 만한 정책 중에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세금 정책이 눈에 띕니다. 맞아요. 이게 뭔가 규제를 다 풀어줘가지고 마치 이게 뭐 취득세 완화부터 해가지고 다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네네. 자기가 열심히 일궈놓은 땅이라든지 집 같은 것을 자식들이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증여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증여에 관련된 일명 증여 취득세 이 부분을 대폭 손질해가지고 실거래가 정도 수준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지금 증여 취득세가 3.5%니까 네네. 실제로 부담은 거의 2배, 3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들한테는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 중서민층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도를 절세를 위해서 부자들한테 있는 것은 종부세 같은 거죠. 종부세는 과감히 떨쳐줬잖아요, 이번에. 네네. 종부세 이 거래 정책만 가지고 거의 뭐 160만에서 뭐 한 60, 70만 정도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니까 배우자 간 그 증여를 통해 가지고 2월 가세라는 그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그 절세하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집사람에게 즉 배우자에게 네. 주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 팔았을 때 전체적인 그 공제 비율을 5년만 갖고 있다 팔면 네네. 효과를 줬는데 이것을 10년을 늘려버렸단 말이죠. 이건 그 시사하는 바와 굉장히 다릅니다. 즉 정책적으로 규제적인 정비를 완화시켜주고 아주 그 꼼수적인 형태로 실제로는 세제는 강화시킨 거거든요.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지만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사실상 소유란 얘기고 더 이상 5년간 잘만 버티면 절세 있다 이런 희망을 아예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정말 이건
사실상 양도세 그 절감 혜택을 유명무실화 시켜버리는 이런 그 강화 정책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서민층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우리 좋은 어떤 풍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엄마한테 받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태클, 제동으로 봐서 저는 굉장히 좀 그 부적절하고 좋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정책 자체를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제일 큰 거는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고 또 세제 중에서 증여세, 상속세는 예전부터 손질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더 강화시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책이 좀 발표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서울 측에 사실 이번 대책 자체가 저희가 여순강 지역은 조정 지역이 작년에 이미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큰 많은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서울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조금은 상승을 했다 소폭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여순강 지역에도 이제 저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금매 물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매도자분들이 완화 정책을 펼쳐줌으로써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보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거는 이제 그 매수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무주택자라든지 기존 1주택자가 처분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은 오지만 시그널 오지만 다주택자들 두 채 이상 있고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풀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여하튼 이 부동산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지금 실수요자분들 있잖아요. 과연 이 완화 정책을 통해서 현 시점이 타이밍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그냥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절실한 또 굉장히 그 절박한 이런 심리를 자꾸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은 어떤 그런 태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실거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금리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만큼 정부에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 해서 고정금리로 좀 완화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그럼 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기존에 봤던 언제 처분하고 언제 매입해야 되느냐 이 시기 즉 매수 타이밍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면 언제가 적기냐 이거에 맞지 않고 자기 자본 비율 그리고 지금 여신 대출 비율 있잖아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기인 거죠. 내 소득 대비해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본 비율이 얼마가 돼 있고 이것이 완성된 사람은 그때가 맞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지 지금 뭐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걸 놓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존의 공식을 깨부리는 과감성이 필요해요. 나는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더 떨어지는 상승 상관없이 간다 이거죠. 이게 정확한 시기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아주 그러면 이제 내 스타일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일 것 같네요. 항상 저는 말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라. 굉장히 주관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은 사실 실거주 또는 뭐 투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 시장이 이미 너무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이외에 혹시 생각하시는 부동산의 투자처 있으실까요? 일단은 없습니다. 뭐 저라고 뾰족할 수가 있겠어요. 뭐 없는 부동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그 희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고 싶다. 그런다면 일단은 뭐 다들 예전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이제 경매 물량이 기하급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3, 4분기 이후가 되면은 굉장히 극대치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택도 또 토지도 또 상가도 잘 준비했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재건축,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지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적고 약한데 그리고 이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또 2, 3년 뒤를 보는 거니까 자,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 그냥 막상의 어떤 그런 그래픽적인 어떤 그런 가격 변동 추이만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시고 또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저렴하니까 땅 사놔야지 역도 역시도 회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부동산 시장 언제쯤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글쎄 좀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그 전문가라든지 또 KB 어떤 그런 논설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렇게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23년 말쯤 되면 그래도 상당 부분 좀 회복세로 와서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에는 반대를 하고요. 23년에 이건 뭐 어떤 고무적인 희망적인 표현인 것이죠. 예. 그래서 금리의 어떤 큰 변동성이 없으면 이 상황은 더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곳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24년, 25년까지도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어떤 정책적인 기조와 손을 지금 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완성이 돼서 내력이 생겨서 학습이 돼서 다시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가동되려면 최소 3년 정도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고 또 이제 금리가 뭐 계속적으로 무한하게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이제 회복세로 건너오면 예를 들어서 3.25%가 이제 2.5대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그 기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안정화는 절대 섣불리 오지 않는다. 이걸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투자 전략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어떤 대비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3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19년, 20년, 21년, 21년 정말 다사다난했고 특히 그 코로나로 인한 부동산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더욱더 부동산을 연끌부터 해가지고 더욱더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빨리 치고 빨리 빠져야 되고 또 빨리 사야 되고 이런 엄청난 그 공격과 수비 이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공성전이라고 한다면 2023년은 이제 지키고 방어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일종의 수성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3년은 부동산을 수성해야 된다. 잘 지킵시다. 네. 더 이상 손해나지 그럽시다. 않도록.